K방산의 핵심인 천군과 K9을 내놓으라고 최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게 무기를 내놓으라며 떼를 쓰는 모습이 충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앞세운 그들은 한국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자 돈까지 싸들고 와서 무기를 사겠다고 하는데요. 우크라 특사단에 함께 파견되어 가장 가까이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연구원이 이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일부 인물과 대화는 허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차가운 겨울 아침 공기가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입김이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검은색 코트를 단단히 여민 채 차가운 공기를 맞고 있었어요. 대표단의 선두에는 국방부 장관이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굳은 턱선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따라가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솔직히 그게 편했어요. 제 역할은 말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저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멀리 온 사람이에요. 외교를 연구하고 나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왜 어떤 결정은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은 피하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제 일이에요.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한국은 잠재적인 동맹국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무기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 요청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그들만의 문제와 역사, 그리고 신중함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관계자들은 정중한 인사와 세련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환대 속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무례함이 아니라 어떤 차가운 형식적인 태도랄까요? 그들은 듣기 위해 여기 있었지만 반드시 동의하기 위해 있는 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은 크고 밝았습니다. 긴 테이블이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마이크와 정돈된 서류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국방부 장관은 그룹의 맨 앞에 앉아 차분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상황과 필요, 그리고 희망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후 회색 머리와 안경을 쓴 한국 측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한국은 현행 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이나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국제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논의는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논리와 사실, 그리고 감정적인 호소를 내놓으며 설득을 시도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 어둠 속에서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은 인내심을 갖고 경청했지만 그들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안정의 필요성, 다른 나라 분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실망감과 무력감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장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지만 반대쪽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게 보였어요. 희망을 안고 왔지만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그것은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은 정중히 인사하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장관은 그들에게 시간을 내줘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페이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쓸 말이 없었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리듯 불어왔습니다.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는 차로 향하면서 어깨를 움츠리고 발걸음도 느려졌어요.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맞잡고 걷는 연인들, 가게 앞 진열대를 정리하는 상인들, 부모 앞을 달려가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제 나라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이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우크라이나의 고통이 이곳에서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은 아름다웠지만 저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 찼고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에 얽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았을까?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설득하는데 실패한 걸까? 장관과 대표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번 여행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그들이 짊어지고 온 희망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전선에서 무기보다 절실히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병사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날 밤은 많이 잠들지 못했어요. 밖의 추위가 방 안으로 제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싸움은 회의실이나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맺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이 패배라 해도 이해를 위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것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은 조용했고 겨울의 추위를 막아내려는 히터의 희미한 소음만이 들렸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가에 놓인 여행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회의가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파구를 기대하며 한국에 왔지만 돌아온 건 정중한 거절뿐이었어요. 옷을 챙겨 입은 후 세미나 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관중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죠. 어제의 협상과는 다른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닌 학술 토론의 자리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각을 바꿀 기회였어요. 하지만 어제 본 것들 때문에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열리는 건물은 광화문 근처의 현대적인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매끄러운 벽은 이른 아침 햇빛을 반사했고 내부에서는 커피와 방금 닦은 바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데스크에서 이름표를 받고 홀로 들어섰습니다. 의자들이 연단을 중심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큰 화면에는 세미나 제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의 글로벌 안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뒤쪽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정장을 입거나 깔끔한 복장을 한 학자들이었어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메모장을 든 이들도 보였고 몇몇은 휴대전화로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몇 있었는데 그들의 굳은 자세와 진지한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제 발표는 오전 늦게 예정되어 있었기에 먼저 다른 발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자꾸만 딴 데로 흘러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임무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크라이나가 왜 중요한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왜 중요한지 설명할 기회요. 하지만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까요? 공감할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외국인이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할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매만지며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는 모든 이의 집중을 요구하는 듯 했어요. 청중의 얼굴을 쓱 훑었지만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연구원으로 현재 일본에서 국제 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이 어떻게 글로벌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지, 특히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 통계,
사진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강인함,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얽혀있는 더 큰 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지역의 갈등이 어떻게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한국의 과거를 비교하며 이해의 다리를 놓아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펜을 움직이는 사람도 보였어요. 그런데 한 질문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RD-150 엔진 스캔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RD-150 사건은 우크라이나에게 오래된 상처와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 로켓 엔진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었고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신뢰의 장벽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실수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히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후로 엄격한 통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외워서 한 것처럼 느껴졌고 청중들이 제 말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지만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자는 제게 감사를 표하며 질문을 받는 시간을 열었지만 제 자신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끝난 후 자리에 돌아오니 패배감만이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흐릿한 회색이었고 태양은 두터운 구름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산 따뜻한 차를 손에 쥔 채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볼을 때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 감정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멍하게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전의 실수가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따라다닌다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리기도 전에 과거의 그림자가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한국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이 아닌 과거의 잘못으로 판단받은 적이요. 그때 학생들 무리가 근처 분수대 주변에 모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배낭을 맨 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는 팻말을 보니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젊었고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저를 떠올리게 했죠. 세상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히기 전에 저를요. 그 순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세미나장에서 청중에게 다가가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꼭 거창하고 극적인 순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연결, 한 사람이 귀 기울이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될 수도 있죠. 찬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오자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번 여행이 어떤 의미를 남길지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이야기를 계속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날 저녁 세미나 건물을 나서자 서울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일정한 소음, 네온사인의 빛,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도시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목도리에 얼굴을 묻고 손에 따뜻한 음료를 쥔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낯선 리듬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아무 목적 없이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날카롭고 상쾌한 공기 속에서 제 숨결이 부드러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지만 마치 빈 방을 향해 말하는 기분이었어요. RD-150 엔진 이야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과거가 얼마나 현재를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상기였죠. 걷다 보니 낯선 분위기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좁아지고 작은 가게와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입구 위로 밝은 불빛들이 걸려 있어 보도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구운 고기, 마늘, 그리고 알 수 없는 달콤한 향기. 이 모든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국제 정세의 무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향기였으니까요. 작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께서 떡볶이 꼬치를 요리하고 계셨습니다. 매콤한 빨간 소스가 끓어오르고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떡을 뒤집고 계셨어요. 그 냄새에 배가 꼬르륵 울렸습니다. 아침 이후로 제대로 먹지 않았거든요. 저는 몇 장의 지폐를 건넸고 할머니는 종이 트레이에 떡볶이를 담으며 깨를 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투른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음식을 건네주셨습니다. 가까운 벤치에 앉아 따뜻한 떡볶이를 손에 쥔 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입은 맵고 달콤했으며 맛이 터지면서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강렬했어요. 잠시나마 음식이 저를 현실로 끌어내린 듯했습니다. 단순하고 맛있는 것이 모든 게 꼭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지나가며 밝고 자유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스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용기를 싣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거리의 음악가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차가운 날씨에도 손가락은 우아하게 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대비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시끄러우면서도 조용하며 분주하면서도 고요했어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죠. 문득 우크라이나가 떠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키이우의 거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활기찬 시장, 알록달록한 벽화,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전쟁의 그림자에 닿지 않은 평범한 순간들이 아직 존재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면 모두 전쟁의 소음 속에 삼켜져 버렸을까요? 떡볶이는 너무 빨리 사라졌고 손은 다시 빈 채로 남았습니다. 무거운 생각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이 트레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가게들 사이를 지나 더 한적한 주거지로 향했어요. 여기서는 건물들이 더 높았고 창문들에서는 따스한 노란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삶의 한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 있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고양이를 무릎에 올린 채 TV를 보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향수병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 혼란스러운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정상적인 무언가를 보는 아픔이었어요.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매주 전화로 제가 잘 먹고 잘 자는지 묻는 우크라이나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키이우에 남은 친구들과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난 친구들도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이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요? 종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고 고개를 돌리니 건물들 사이에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첨탑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고 창문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따뜻했고 마치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의자와 촛불로 장식된 작은 제단이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공간은 조용했고 앞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작은 소리만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평온함이 찾아왔고 제가 몰랐던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의 무게, 이 여행의 무게, 그리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어요. 눈을 감고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이 순간까지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제가 도우려 했던 사람들,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들, 세미나에서의 관중들 호기심, 회의감, 무관심이 뒤섞인 얼굴들, 그리고 RD150 엔진이라는 지우고 싶은 역사의 한 조각까지. 눈을 뜨자 교회는 여전히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의 공기는 더 차가웠지만 무언가 제 안에서 변한 듯했어요. 완전히 가벼워지진 않았지만 의문과 의심의 안개가 조금은 걷혀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과거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는 실수와 후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인함과 회복력, 그리고 아무리 길이 험해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설 때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인도 위로 반사되는 빛이 차갑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딘가 앞으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텔을 일찍 나섰고, 목도리를 단단히 두른 채 한국전쟁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제 숨은 작은 구름이 되어 공기 중에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 기념관에 끌렸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 이름과 목적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기념관은 거대했고 석조 건물의 벽은 겨울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입구는 장엄한 분위기를 풍겼고 넓은 계단이 거대한 문으로 이어졌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는 더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과거의 무게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침묵이었습니다. 도서관이나 늦은 밤에 느껴지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더 깊고 살아있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그것은 귀를 압박하는 것 같았고 건물 자체가 경의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고 발소리는 부드러운 카펫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몇몇은 전시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방황하듯 움직이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홀부터 시작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대형 벽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전쟁 속 병사들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고 움직임은 전투의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했어요. 전차가 들판을 가로지르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윙윙거리며 멀리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색감은 회색, 갈색, 짙은 녹색으로 어두운 전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벽화를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흡수하려 노력했어요. 생존, 투쟁,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였죠. 천천히 전시물을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시된 유물들은 유리 진열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헬멧, 군복, 무기, 그리고 편지들. 한 진열장에는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는데 작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전쟁 중 한 병사가 가족에게 쓴 글이었어요. 밤의 추위, 배고픔, 두려움 같은 단순한 일상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쓴 편지들이 떠올랐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감정은 똑같았습니다. 걷다 보니 한 무리의 학생들이 큰 지도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지도의 여러 지점을 가리키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느낄지 궁금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치른 희생을 이해할까요? 그 과거가 지금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방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국제적 지원에 대한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병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낯설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도움을 보낸 국가들의 국기가 벽에 걸려 있었고 전시물의 어두운 톤과 대조적으로 선명한 색감이 돋보였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찾으려 했지만 없을 걸 알면서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나라는 소련의 일부로 더 큰 권력에 의해 목소리를 잃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 생각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통해 제 자신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사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과거가 어떻게 벽이나 다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에는 벽이 더 많이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멈춰 세운 방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방들보다 작았지만 벽 전체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수천 개의 이름들.
전쟁 중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벽을 따라 걸으며 그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돌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각 이름은 하나의 삶, 이야기, 희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여기서도 잃어버린 수많은 생명들이 떠올랐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방 중앙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조용한 공기 속에서 부드럽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불꽃 주위에는 방문객들이 놓고 간 화환과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불꽃의 온기는 미약했지만 위로가 되는 듯 했어요. 잠시 눈을 감고 침묵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죠.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그 자체의 투쟁 한가운데 있었고 국민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도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회복력에서 배워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눈을 뜨니 근처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코트와 모직 모자를 썼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꽃다발을 불꽃 근처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기리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친구였을까요? 형제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였을까요?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신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그가 지닌 역사와 무게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기념관을 나설 때 차가운 공기가 다시 저를 감쌌지만 이번엔 그리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백한 회색 구름이 눈이라도 내릴 듯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거리마다 생기로 가득 찼어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희망, 그리고 결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기념관은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한국이 전쟁의 제로부터 일어났듯이 우크라이나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할 겁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흘겨봤습니다. 제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무거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결심이었어요. 미래가 무엇을 품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